자, 지금도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전국에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서 4곳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는 교육감을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는 구청장, 군수를 뽑는 선거가 지금 그러니까 전국에서 5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 연결해서 지금 상황을 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선 부산 금정구, 여기 금정구청장 선거가 좀 진행되는데 그 투표소 한 곳을 연결해 보겠는데요. 박상호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 지금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부산 금정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 마감까지 3시간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임시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퇴근 시간 이후에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5시 기준 사전 투표를 합산한 투표율은 41.4%입니다. 2년 전 지방선거 같은 시간대보다 6.4%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에 온 힘을 쏟았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제도 부산을 찾아 윤희련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 6번이나 금정을 방문하며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선거 기간 4차례 부산을 찾았는데요. 총선에 이어 또 한 번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혁신당 조국 대표도 야권 단일 후보인 김경지 후보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투표는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관위는 9시쯤 개표가 시작되면 자정전으로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금정구청 투표소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자, 오늘 본투표일인데요. 이 재보궐선거는 호남 지역 두 곳에서 군수를 새로 뽑아야 되는 선거도 있거든요. 자, 그중에 한 곳이죠. 전남 영광을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명훈 기자가 준비 중인데요. 장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전남 영광군 영광읍 제4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본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퇴근 시간대가 되면서 미처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광군수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 간의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호남 민심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에 전국에 이목이 쏠리는데요. 뜨거운 관심만큼 투표율도 가장 높습니다. 낮 5시 기준 투표율은 66.7%로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투표율은 7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세는 말 그대로 예측 불허인 상황입니다. 정권 심판에 적자임을 강조해온 민주당과 변화의 필요성을 부각한 조국혁신당의 대결 속에 진보당이 다크호스로 떠올랐는데요. 공표 금지 기간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도 새 후보가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조국혁신당 대표 등 각 정당 지도체제에 적잖은 충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 사수냐, 조국혁신당의 탈환이냐, 진보당의 이변이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영광군에서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다섯 곳이에요. 일단 서울시 교육감은 제일 낮네요. 20%가 좀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인천 강화군수 선거 54% 넘어갔고요. 방금 들으셨죠? 전남 영광은요 66.7%. 이 정도면 이거는 총선 때 투표율에 거의 버금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남 곡성 62.1, 부산 금정 41.4. 뭐 상대적으로 낮긴 합니다만 이것도 꽤 높은 수치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전체 투표율은 뭐 따져보니까 20.2. 물론 이 서울시 교육감이 여기까지 상대적 투표에 나왔고 또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이 전체 투표를 낮췄지만 다른 지역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요. 과거의 재보궐선거, 직전 재보궐선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투표율을요. 다음 보시죠.
여기 보면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기는 딱 한 곳이었는데 50% 육박하는 48.7. 그리고 오늘 재보궐선거는 전체는 20.1. 근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 요 투표를 빼면은요 49%입니다. 지난해 10월보다 좀 높아졌죠. 그리고 아직 투표 시간이 더 남았다는 걸 감안한다면 확실히 앞서게 되는 투표율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오후 5시 기준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이 투표율 5곳 나온 거 다시 한번 화면 좀 불러오겠습니다. 자,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님, 저 투표를 좀 보면서 특히요, 호남 2곳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서울 교육감 선거를 뺀다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거든요. 41%. 요 차이,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이번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각 당의 대표들이 정치적 자존심을 건 선거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든 조국 대표든 처음으로 일단 각 당의 대표가 됐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재선 대표이긴 두 번째 뭐 대표가 되긴 했지만 예. 3명이 지금 선거를 통해서 맞부딪힌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3명의 대표가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서로가 3명이 제일 싫어해요. 조국 대표도 한동훈 대표가 싫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이재명 대표가 싫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각 당의 대표들이 정치적 자존심을 건 선거기 때문에 예. 아마 상대적으로 이 보통적으로 볼 때는 재보궐선거 관심이 낮은데 예. 관심을 끌게 된 것 같고요. 특히 전남 영광 같은 경우는 거의 70% 육박하게 되는 이거 건 70% 가지 않겠나 싶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해도 예. 거의 정치적으로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제는 어느 정도 국회에 입성도 하게 됐고 나름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적 도전장을 내던진 셈꼴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 이 호남의 민심이 본인이 호남의 맹주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이 조국 대표로부터 이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자존심을 건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권 후보가 단일화된 상황인데 예. 지금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수의 텃밭으로 알려져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아마 한동훈 대표 대 아마 야권 후보가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높아야 되는데 4개 기초단체장 선거 중에서는 제일 낮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보면 제가 볼 때 아마 그 야권에서는 단일화는 됐긴 했지만 영광에서 지금 조국 대표와 민주당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야권표가 제대로 결집하지 못해서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윤한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권발 악재가 벌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직표가 못 모였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약간 실망감들이 좀 작용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인가요? 금정구 선거는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봐야 지금 굉장히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아마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자, 그럼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투표율과 관련해서 의미 분석을 해주셨는데 각 이번 선거 결과가 사실은 여야 각 대표들에게 큰 정치적 의미와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좀 하나씩 짚어보겠는데 우선 집권여당이 국민의힘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두 곳이죠.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인데요. 여기 어떤 후보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투표가 거의 마감되고 있지만 이런 후보들이 출마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천 강화 같은 경우는 4명, 그리고 부산 금정에는 2명 이렇게. 특히 부산 금정이 이제 민주당 후보는 이제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격돌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부산 금정이요. 한동훈 대표가 정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평가 받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무려 6번이나 부산을 찾았거든요. 이곳을. 그리고 어제는 1박 2일 일정을 잡고 부산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지금도 부산에 있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죠. 자, 그럼요.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6번째 왔나요? 제가 한 3번 이후부터는 세는 걸 포기했습니다. 저의 금정에 대한 마음은 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금정을 발전한 길로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또 행사에도 참석을 좀 했군요. 저런 모습이 확실히 뭔가 공을 들이고 호소하고 그런 모습인데 자,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6번 부산을 찾았다. 물론 제 선거가 있기 때문이지만 이거는 보통 숫자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많은 건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공을 들인 이유 뭡니까? 부산 금정구는 우리 보수의 오랜 텃밭으로 평가를 받는 지역이죠. 예. 그렇긴 하지만 이번에 정말 여러 가지 우리 그 이유로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좀 실망을 해서 예. 이 떠나가려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떠나가려는 모습들이 있었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했던 좀 강한 발언들, 이런 발언들이 과연 어디서 있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부산 금정구에서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예. 그러니까 이제 떠나가려는 유권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이 당을 대표해서 예. 할 말을 하겠다. 그리고 부산을 챙기겠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은 민주당으로 가지 말고 우리 국민의힘을 한번 선택을 해달라. 예. 이 메시지를 강하게 좀 부산 금정구에 가서 전달을 한 거고, 특히 좀 이번 부산 금정구 유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유세가 5번째 예. 그 도보 행진이었죠. 그때 이제 정말 그 7km 정도를 예. 4시간 동안 그냥 이제 걸으면서 시민들과 만났던 이 유세가 예. 굉장히 이제 저기를 했고, 그때 이제 그 유세가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느꼈는지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에게 급히 SOS를 바로 치거든요. 본인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또 가서 뭘 도와달라고. 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국 대표가 월요일에가 갔었고,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또 화요일에 또 이어서 또 예. 가고, 이러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부산은 그 야권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SOS를 칠 정도로 예. 굉장한 지금 격전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범야권과 그다음에 우리 여당 간에 정말 한판 승부가 펼쳐지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는 이 부산 금정구의 선거 결과, 이 결과에 따라서 예. 사실 그 당정의 그 모습도 많이 이번에 좀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거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곳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예. 사실 이곳에는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나 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한이 아니라는 분들도 예. 정말 많이 갔어요. 그래서 함께 정말 노력을 했고, 예. 어제는 진짜 굉장히 절절했던 게 어제는 우리 모두가 아는 선거의 최대 악재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선거 전날 예. 정말 충격적으로 터졌는데, 그럼에도 거의 자정이 될 때까지 우리 당 그 유세가 이어졌고, 이와 같은 처절한 선거와 이러한 것들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그동안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앞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한 발자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상수 대변인께서 이제 다양한 각도로 의미를 했는데 약간 간단하게 압축을 하면 그거네요. 텃밭이었다. 그러나 지금 심상치 않다. 호소하는 거는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다. 약간 이렇게 요약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전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에게 이번 재보궐선거,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그만큼 정치로 의미가 있다, 이건데요. 이와 관련해서요, 한동훈 대표 측 인사 한 분이 뭔가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고, 이런 약간 분석하는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뭐 둘 중에 한 군데라도 만약에 잃게 되면 한동훈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당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시끄러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과의 회동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두 군데를 선방을 해내면 비교적 안정적인 지도 체제를 구축하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 좀 갈 수 있는 발판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은 전 뭐 국민의힘 외부의 시각으로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을 경우, 그리고 반대로 패배했을 경우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운명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상황 보면 6번이나 갔다는 건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고요. 6번이나 내려갔을 때는 만약 금정에서 패배했을 때 예. 당대표의 리더십과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측면이 있고요. 부산 금정구는 안 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국민의힘 안 되면 안 입장에서. 되는 곳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부산 금정도 안 된다면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든 국민의힘이든 용산이든
부산 금정에서 실패한다면 앞으로 어떤 국정 운영 또는 정당 행위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아주 사활을 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면 만약에 부산 금정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는 저는 당연히 당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거는 총선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보다 더 거세질 걸로 보십니까? 용산이 같이 합세를 하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용산과 소위 한동훈 당대표 간의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미 대통령 부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 라인을 한남동 7인방이라고 공격을 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적쇄신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기소를 해라라고 하는 압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은 또 아닌 상황인 것 같단 말이에요. 분위기는. 거기다가 명태균 사건까지 결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패배했을 때 저는 완전히 사면 초과에 처할 수밖에 없다. 만약 선거를 이긴다. 만약에 반대로 이긴다면. 그때 뭐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승리한다면. 네, 저는 이긴다고 한다면은 반전의 모멘트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를 풀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면 한동훈 당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라고 하는 건 출당 카드밖에 없어요. 실제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만나가지고 인적쇄신 하십시오? 쇄신을 안 했어요. 그럼 돌아와서 아무 얘기 안 할 겁니까? 이게 되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해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특검을 하자고 얘기할 겁니까? 제가 볼 땐 선거에 부산 금정선거에서 이기건 지건 상관없이 한동훈 당대표가 헤쳐나갈 상황 자체는 사면 초과 또는 3년 초과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두 가지 경우죠. 뭐 이기거나 지거나인데 그거에 각각 어떤 파장이 있을까 분석을 해주셨는데 화면으로 조금 더 정리를 좀 더 해보죠.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에 따라 한동훈 대표 어떤 영향을 입을까? 우선 뭔가 오겠죠, 여파가. 국민의힘이 승리했을 경우는 일단 윤한 갈등이 수습 국면으로 혹시 가는 건가? 아니면 한동훈 리더십 탄력을 받는 건가? 이런 가능성. 반대로 패배할 경우는 한동훈 지도부 이러다가 사퇴 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아니면 윤한독 때 지금 다음 주 내주로 잡혀 있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무산되는 거 아닌가 자칫?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오늘 거론이 좀 됐습니다. 자, 그럼 요걸 하나씩 조금 더 집중해서 제가 패널 분들과 분석을 해볼 텐데 우선 강성필 민주당 소통위 부위원장께서는요. 네. 이 두 가지 가정 중에 만약에 금정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한동훈 대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이 더 확실해지겠죠. 그리고 또 본인이 이번에 금정에서 어쨌든 고전했던 이유, 국민의힘이 고전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대통령의 낮은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를 한동훈의 브랜드 파워로 이겨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을 세운, 사실 텃밭이기 때문에 이기는 게 당연한 건데 어쨌든 이기는 게 자랑이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서 요구하는 바를 대통령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게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 첫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요구할 것 같고 사과 후에 활동을 자제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은 그야말로 뭐 마포대교 가서 뭐 순시를 한다는 이러한 어떤 논란 같은 것은 없도록 하게 그래서 해외 순방을 갈 때만 필요할 때 같이 가시고 또 해외에서 귀빈이 오시면 또 부부가 같이 맞이해야 될 정도 그 정도의 역할로 이렇게 한정을 하되 언론이나 지면에서 활동을 자제하도록 이렇게 공고하는데 이 두 가지를 대통령실에서는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뭐 제2부속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후속 조치들이 따라오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김철원 경일대 교수께는 반대로 만약에 국민의힘이 금정에서 패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어떤 상황에 처하는 겁니까? 뭐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텃밭이거든요. 예. 막대기만 꽂아도 무조건 당선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졌다. 그럼 이것은 오롯이 한동훈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선거 막판에 정치 브로커인 그 명태균 씨의 어떤 뭐 문자가 폭로되면서 대역 악재를 만났지만 그런 어려운 선거를 이겨내는 것이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것이 대표의 자격이거든요. 당대표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네요.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는데 그때마다 한동훈 대표가 계속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를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도이치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판결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저께 같은 경우는 한남동 7인의 얘기를 하면서 그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라인 얘기를 했어요. 라인. 저는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우리 집에 우리 당에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온 동네 광고하고 떠들고 다니는 대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한남동 7인회까지 얘기하면서 그런 걸 얘기하면서까지 과연 선거를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만약 진다면 선거에 대한 기본을 너무 모른다. 몰라도 너무 모르고 제가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긴다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 선거의 신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것은 무조건 오롯이 한동훈 대표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더라도 저는 한동훈 대표 별로 책임을 안 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도 보면 원톱 선거대책위원장이 누구냐면 한동훈 위원장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책임을 졌나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선거에 대한 패배 책임을 본인이 가져가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 이번 선거 때도 보면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본인이 김건희 여사 이슈를 3차례 걸쳐서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본인이 책임져야 될 책임을 벌써 이 대통령실로 떠넘겨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책임도 지지 않을 것 같고 당내에서는 더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한동훈 지도부 체제가 너무 견고하거든요. 너무 굳건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재보궐선거 지고 나면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면서 한 대표 체제를 무너뜨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힘들다. 특히 윤핵관이 지금 없거든요. 윤핵관이. 정권 초반에 그렇게 많았던 윤핵관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사라지고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선거에 대한 패배의 책임은 한동훈 대표에게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진다거나 또는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진다거나 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자, 다갈래를 좀 분석을 해드렸어요. 가능성에 대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선거 이후에 벌일까? 오늘 뭐 자정 무렵이면 결과가 뭐 대략 다 나온다고 지금 전망은 되고 있죠. 그렇다면 내일 이 시간쯤이면 많은 뭐가 또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요. 야권에서 지금 지대한 관심 속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 아까도 현장 연결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4명의 후보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중에서 특히 3파전이라 그러죠. 각 정당의 후보들.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다. 이런 얘기 뭐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3파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있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의 모습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재보궐선거일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주권자로서 꼭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오늘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와 같은 투표 행태 변해야 합니다. 후보의 자질, 후보의 도덕성, 후보의 정책, 후보의 준비 정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지 번호만 보고 찍는 투표, 이제 끝나야 합니다. 낡은 선거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참 묘하죠. 부산 금정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도 하고 뭐 서로 도와주는 관계예요. 근데 영광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또 벌이는 관계. 이렇게 또 두 갈래 모습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이제 뭐 경쟁 정당, 그 야권에서 벌어진 상황인데 이제 제3자적 시각에서 보실 때 만약에 민주당이 이 전남 영광, 사실 전남 지역의 뭐 대부분 지역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통상 통하는 곳인데 이 전남 영광 군수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11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사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벌써 여의도 청와대라는 말을, 여의도 용산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통령실을 만들 정도로 이미 지난 총선 승리 이후에
마치 다음 대관식만 기다리고 있는 거의 무관의 제왕과 같은 그러한 지위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것이 상당히 모든 우리 행정부나 사법부의 일종의 압력으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금정에서 우리 당이 이기고 그리고 만약 영광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일단은 국민들이 굉장히 크게 한번 흔들은 그러한 결과가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특히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아마 조국 혁신당에 패배하는 것보다 더 뼈아픈 패배는 진보당에게 패배하는 걸 겁니다. 그러한 결과까지 나오게 된다면 사실 좀 더 아주 공정한 그러한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힘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국민의힘이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국민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민주당이 갖고 있는 국회 권력, 의회 권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생각을 한다면 누구든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권력이거든요. 그 권력을 생각을 한다면 이와 같은 것은 큰 균열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 소속이신 강성필 부위원장께도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네. 제가 원래 조국 혁신당 질문을 드릴까 했는데 보니까 이건 민주당에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민주당이 전남 영광 이 선거에서 패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일단 자존심 구기는 거죠. 아, 자존심을 구긴다. 네. 그리고? 체면 구기는 거고 자존심 구기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니다. 아, 그 이상의 어떤 정치적 파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제가 사실 다른 사람에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금정에서 패배하는 거하고 이재명 대표가 영광에서 패배하는 거는 그야말로 한동훈 대표의 데미지가 한 10배 이상은 될 것이다. 1이면 10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패배한다고 하잖아요.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리스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영광에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지고 내려오세요라고 할 상황은 아닌 거예요. 왜? 저희 호남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어차피 다 같은 식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조국 혁신당하고요? 네. 그런 의미인 거고 또 우리 선거에 또 특히나 이 농촌 사회에서 선거 전략 중에 가장 으뜸이 칼 갈아주기 전략. 칼 갈아주기. 네. 그러니까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알 정도로 가서 칼 갈아주면은 그야말로 농촌 어르신들 사실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누가 칼을 갈아주셨나요? 이게 진보당의 생활 밀착형 어떤 선거 방식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패하잖아요. 그럼 내려와야 돼요. 사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하는 것이고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 3자 구도로 가게 되면 저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소속 정당답게 다르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요. 아까 지금 일단 자 그리고요. 김종욱 전 행정관께는요. 조국 혁신당 쪽을 한번 시나리오를 좀 해보죠. 지금 조국 혁신당 사실은 호남 지역 두 곳에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어요. 영광도 있지만 곡성 군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 두 곳 중에 한 곳이라도 승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한 곳이라도 거기서 승리한다면 만약에 반대로 한 곳도 못 이겨 두 곳 다 지게 되면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제가 볼 땐 뭐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실현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일이 뭐예요? 조국 혁신당이 한 석이라도 나올 한 가능성이 곳이라도 승리하는 높지 일?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좀 뭐 이해는 되겠어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비례정당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에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호남을 통해서 독자적인 생존의 능력들을 만들려고 했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국 혁신당이 지지를 보냈던 것들이 야권 지지층들이겠죠. 앞으로 조국 혁신당이 독자적인 무엇인가를 만들려라고는 의미였는가? 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권을 심판하는데 야권에 단결할 수 있는 단합의 지점들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거기 내려가면서 활동을 하시면서부터 저희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거기서 승리한다면 특히 영광에서 만약에 조국혁 신당 이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한다면 저는 조국에 대한 호남 지역의 승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조국 대표가 호남 지역에서 의미 있는 정치를 통해서 소위 호남이 민주당 독주가 아닌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혁신 경쟁을 해라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조국 혁신당은 독자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심판이라는 큰 틀에서 야권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의에 복무하는 조국 혁신당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지지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국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대의와 욕심은 알겠습니다만 저는 그 방식 자체가 지금 성공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갔지만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요 재보궐선거 후에 다음 달에 1심 선고 나오는 2개 재판을 만나야 되고요. 조국 대표는 11월에 이제 본인 그 자녀와 관련된 입시 비리 등 혐의잖아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만나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어서 정치적인 의미가 남다른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재보궐선거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가 예정돼 있다. 각각 다 뭐가 하나씩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상황 전해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쯤이면 뭐 결과를 좀 자세히 전해드리게 되겠네요, 지금요. 일단 어떤 분인지 보면은 서울의 문헌일 구로구청장이에요. 근데 제목이 주식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구청장을 사퇴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또 재보궐선거 대상이 됐다. 이거잖아요. 뭐 백지신탁 얘기 나오는데 일단 김철훈 교수님, 이거 무슨 일이 오늘 있었던 겁니까? 저 화면 좀 보면서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일단은 뭐 우리가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그 우리 기초단체장 이런 선출직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있으면 그것을 일정 기간 안에 매각을 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되거든요. 맡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맡겨가지고 백지신탁 같은 경우도 2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돼 있는데 어차피 이제 매각한다는 뜻이 되네요. 어떤 결국 경우든. 이제 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사적 이익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거거든요. 이해 충돌 이럴 우려가 있으니 주식은 매각하세요 이런 취지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2심까지 아마 이 백지 신탁 하라는 부분에서 거부를 해서 소송을 했는데 2심까지 그것은 되지 않으니 백지 신탁을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 아까 뭐 3월에 백지 신탁 하라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그거에 불복해서 소송으로 간 거예요? 소송했고 소송했는데 결국은 1심, 2심에서 결국은 그 백지 신탁 하는 게 맞다고 해버리니까 본인이 패소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주식을 지키려면 결국 구청장 이제 사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무슨 주식일래 그렇게 지키려고 한 그래서 겁니까? 아마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문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대한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이 그 회사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구청장 되기 전까지 그걸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평생을 바쳐서 일군 회사인 만큼 그 회사의 주식을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 자기는 어떤 구청장으로서의 소임보다는 자기 회사를 지켜야 되겠다고 이래 된 거거든요. 근데 구청장 그 자리보다는 이 회사를 내가 소유하는 걸 지켜야 되겠다를 선택한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진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첫째는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그 실적법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된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일단 구청장을 했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8월 달이라도 사퇴를 했으면 오늘 투표를 하면 되거든요. 같이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냐. 그런데 불구하고 아마 오늘 사퇴를 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내년 4월이라 그러네요. 행정상의 공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의 어떤 사유로 자진 사퇴를 하는 바람에 내년 재보궐선거에 들어간 수십억 원의 혈세는 누가 받아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 소급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문헌일 구청장에 대해서는 조금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본인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도 다 기원내게 해야 되고 나름대로 입법을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입찰을 제한한다든가 다른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강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어떤 다른 사유가 아니고 본인의 어떤 주식이라든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공직을 버릴 정도면 저는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공개적인 어떤 사과 입장이라든가 내년에 후보를 낼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만 저는 이 문헌일 구청장에 대한 어떤 국민의 심판 그리고 강력한 조치 이런 것들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뭐 본인이 이 구청장께서 갖고 계신 이제는 저 사퇴했으면 전 구청장이 되는 셈인데 그 주식 가치가 170억 원 정도라고 좀 알려지고 있네요.
그리고 소속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뭡니까 지금 지적을 하죠. 이재명 대표 오늘 당 회의에서 이 목소리를 좀 냈거든요. 들어보시죠. 문현일 국민의힘 출신 구로구청장이 사퇴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170억 원대의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되는데 나는 재산을 선택합니다. 백지 신탁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퇴한다고 합니다.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취미 활동입니까? 국민의힘은 이 잘못된 공천, 엉터리 공천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쭉 진행이 됐죠. 국민의힘에서 이제 사과문이 오늘 좀 공개가 됐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명의의 사과 성명이 나왔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중도 사퇴한 것에 대해 책임 통감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백지 신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법부 결정 이후에 당과 협의 없이 사퇴 부분에서 협의가 없었나 보네요. 협의 없이 백지 신탁 대신 공직 사퇴를 택한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이런 사과 입장이 나왔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께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백지 신탁 사실은 공직 출마하는 분들은 늘 문제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안은요. 이게 뭐 과거에도 여러 가지 얘기도 있어서 이런 걸 보통 내가 주식 갖고 있으면 이게 백지 신탁이 될 사항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공천 당시에 백지 신탁 관련해서 당과 논의가 없었습니까?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해 충돌의 사안이 있을 때 이와 같이 백지 신탁을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죠. 예.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때. 근데 이제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백지 신탁 사유가 있는 분들이 이제 당선이 된 다음에 소송을 통해서 임기를 마치는 그런 케이스들이 아예 없잖아 있었어요. 소송이 길어지게 되면. 그래서 당시에 이제 보면은 선관위에서도 이거를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정치권에서 충분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걸러낼 수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서약을 쓴다 하더라도 그게 또 법적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도 또 그거는 또 근데 공천 심사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약속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는 있긴 한데 이건 여야가 가려지질 않는 게 이제 사업가이신 분들 이런 분들을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백지 신탁에 대해서 완전히 확약이 되지 않으면 공천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이거는 양당 어디도 다 걸리는 문제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 이해충돌이라는 지점 때문에 이 백지 신탁 부분에 있어서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분들이 출마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구로구는 우리 당이 정말 12년 만이라고 들었어요. 12년 만에 구청장을 우리가 배출한 지역이거든요.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고 귀한 곳이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정말 어렵고 귀한 곳입니다. 진짜 우리 당이 정말 되기가 힘든 곳이고. 근데 좀 너무 호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사실 사과문을 내는 저 구로구 당협위원장 분들이 지금 자기 속이 아닐 겁니다. 그 지역 조직을 지탱하고 버텨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거의 정말 게다가 오늘은 보궐선거 당일이에요. 당일인데 지금. 네, 그러니까 정말이지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제는 카톡, 오늘은 구청장 사퇴. 정말 충격적인 일들의 연속이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공당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그 당원협의회에서 나서서 사과를 한 거는 저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잘했다고 보고 앞으로 진짜 그 김철현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들 분명히 법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송으로 다투면서 끌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걸 뭐 구상한다라던가 이러한 법제도 개선도 한번은 우리가 이제 검토해 볼 동시에 사실은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이 된 거예요. 이미 그렇죠. 본으로.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년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다시 그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문제 이거 논란이 또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당내에서 논의가 있을 거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희들 지금 백지 신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면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이게 몇 년째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기 마치고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 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이 진짜
여야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돼서 재보궐선거가 생겨났을 때 그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주는 부분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여야가 함께 좀 논의를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영 시행정관, 내년 4월에 구로구청장 다시 뽑아야 되는 선거가 치러질 게 예정으로 잡힌 버린 건데 오늘로써 잡혔는데 국민의힘 후보 내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진짜 좀 조언을 드리면 내지 말아야죠. 강서구청장 선거 재판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기현 체제가 날아가 버린 상황이 벌어졌고요. 소위 정권심판론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총선의 여파까지 간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국민의힘 출신 구청장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본인이 중도에 사퇴를 했는데 내년 4월에 후보를 내서 경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국민들한테 후한무치한 행위라고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리고 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그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 사실에서 말씀드리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저는 집권 여당의 도덕적인 책무라고 생각해요. 오늘 자진 사퇴하신 구청장분께서 뭐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는 뭐 아직 정확하게 뭐 추가적 설명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사과문도 바로 당원협의회 이름으로 사과문까지 나와서 송구하다,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감옥에 나가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사진에 지금 명태균 씨와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홍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뭐 한 얘기인가요 저게? 감옥에 나가라. 그렇게 좀 돼 있습니다. 사실 어제 아까 박상수 대변인께서도 어제 참 어떤 뭐 일이 있었다 선거 앞두고 그런데 이른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과거에 카톡 대화를 했는데 그 내용을 명태균 씨가 어제 다시 한번 폭로하는 형태로 이걸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오빠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오빠가 누구냐를 놓고 어제도 계속 얘기해서 오늘도 있었고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친오빠를 의미한다 이런 해명까지 나온 사항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도 여권 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명태균 씨의 입장도 언론사 취재마다 달라지더라고요. 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사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오빠로 호칭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뭐 대통령을 지칭할 때 저런 이 명태균 씨 카톡에 나온 것과 같은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아주 사적인 자리였다 하더라도 약간의 격식은 지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뭐 아주 이 사적으로 가까운 분들만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일 더 황당한 게 그 해명이에요. 아니 누가 봐도 그런 식의 해명이 과연 먹힐까,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대통령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텐데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쓸까라는 부분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약간 걱정 섞인 얘기 아니 그거 아니라는데 왜 그럽니까? 아닌데 뭐 이런 얘기 막 오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그런 가운데 오늘 명태균 씨 이 사안과 관련해서 뭔가 설명을 내놓습니다. 근데 본인이 처음에 그 카톡 대화를 공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인식들이. 근데 그거와는 약간 결이 다른 설명을 내놓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 조작 의혹 뭐 이런 것까지 불거졌잖아요. 이거에 대한 또 설명도 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억도 안 나요. 그게 오빠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기억이 안 나요. 그게 한 2,000장 돼요. 기억하겠어요? 23%를 올려봐야 자체조사, 공표조사가 아닌데 그 뭐하러 24%를 올려요. 그거는 강혜경이가 거기 돌리다가 실수한 거예요. 사고가 났으니까 돌리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야 그러면 그건 20대하고 이거는 표본이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고 대화가 다 그렇더만. 그래서 너가 다 깔아. 전반 다 깔아 녹취를. 부분만 딱 해. 걔가 영상, 음성 편집도 잘해요. 김철영 교수님. 본인이 공개한 이 카톡 대화로 논란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여론조사 그런 논란까지 같이 곁들여지면서 막 시작이 됐는데 오늘 저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이 상황을 좀 즐기면서 지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는 명태균 씨가 결국 조금
변죽만 올리고 있다고 보이는 게 오늘 본인이 갖고 있는 2,000여 장 중에서 첫 번째 장을 공개를 했는데 저 오빠라고 있는 그 문자가 들어있는 저기 보면 뭐 2,000장 중에서 어느 게 임팩트가 있는지 모르지만 가장 임팩트 있는 걸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저게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임팩트는 약간 없어요. 변죽을 울리는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에 내놓은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은 세 가지거든요. 첫째는 대선 후보 경선 기간 중에 그럼 본인이 대선 여론조사 조작을 했다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때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 거기 관여를 했느냐 또 지시를 했느냐. 두 번째는 그 경선 기간 중에 본인이 신고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했다는데 그 과정에 윤석열 후보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청탁을 한 적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볼 때는 그 대한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 대가가 있었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 나중에 지금 현재는 뭐 그때 당시엔 대선 후보의 부인이었지만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 김건희 여사였던 카톡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인사나 뭔가 또 그런 거에 대한 게 있었는가. 예산이나 아니면 공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가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가 지금 보면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인수위 제안을 받았는데 인수위원도 되지 않았거든요. 공공기관장으로 전출을 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네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2,000여 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자꾸 변죽만 올리지 말고 본인이 갖고 있다면 보통 인기 드라마 보면 클라이막스 때 보면 다음 시간에 이러거든요. 그래서 자꾸 관심은 끌지만 그런 인기 드라마가 아닌 만큼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있으면 다 터뜨려라. 빨리 터뜨려라. 아까 그 관련된 네 가지 핵심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터뜨려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오늘 명태균 씨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에게 SOS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런 얘기하는 게? 네, 지금까지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요. 오늘까지 포함해서요. 그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일단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게 김영선 전 의원과의 돈거래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금 돈을 빌려줬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상식적으로 벗어난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공천을 대가로 2022년 재보궐에서 창원 의창에 김영선 의원을 공천해준 대가 그러면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했을까? 그것을 김건희 여사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의혹과 논란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아마 명태균 씨가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에 저는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다. 왜냐? 지금 친오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어쩔 때는 친오빠라고 뉘앙스로 말하다가 또 어쩔 때는 친오빠가 아니란 뉘앙스로 말하는 것. 이렇게 계속 여지를 열어놓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도 방송 나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에게 어쨌든 8일에서 9일 정도 블랙아웃 기간에도 어쨌든 비공개 여론조사를 보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세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첫 번째는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공개라고 하지만 이것을 여론조사를 돌리는 과정 속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식이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젊은이들에게 2%가 높게 나오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젊은 층에게 더 높게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2% 높게 나오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하태경 당시 후보에게도 보여줘야 된다. 이거는 이 선거 비공개 여론조사를 가지고 당시 그 며칠 후에 6명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에서 2명이 컷오프 당합니다. 그중 한 명이 하태경 후보였습니다. 그분을 설득해서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게 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8회 정도 했다고 하면 정기적인 보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회계 보고에서 이게 없었으면 어쩌면은 이게 기부행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그래 보입니다. 지금 뭐 저런 얘기를 하고 오늘도 끌어놨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금 보면 아까는 뭔가를 더 설명하는데 다음 목소리는 약간 압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요. 뭔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진짜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이상 넘을 건데 조금 있으면 뭐 왜곡 하든 안 하든 계속 나오면 이제 그것은 근데
한 2,000장 돼요. 예, 뭐 주고받은 게. 뭐 한 2,000장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싹싹 약간 이렇게 흘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아직 멀었다 지금 뭐 나오려면은 이런 얘기를 뭐 계속 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저 명태균 씨 같은 경우.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걸 최근에 좀 종종 올렸어요. 오늘도 좀 나온 내용이 있는데 소개해드리죠.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더 이상 선거 브로커의 거짓말에 대응하지 않겠다. 혼자 헛소리 실컷 떠들다. 감옥에 나가라. 아, 여기서 나오는군요. 감옥에 나가라. 검찰은 이런 자를 즉각 구속 안고 뭐하나. 검찰 수사를 약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습니다. 하나 더 보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죠. 대선 당시 정치판 생리를 몰랐다. 온갖 정치 브로커와 자빈들이 들끓었다. 그러니까 정치에는 저 약간 이 처음 입문한 셈이니까 뭐 이런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국민 당원들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그때 당시 이렇게 들끓었다 막 이런 또 상황 설명을 합니다. 박상수 대변인 뭐 계속 뭐 명태균 씨 같은 건 특히 좀 압박하는 듯한 발언도 하는데 이쯤 되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좀 얘기를 했어요. 검찰 수사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님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알 거예요. 지금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 당원 명부 관련된 내용 조사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고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만든 그 검수안박 입법 때문에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폐지돼서 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하다가 그냥 불송치 결정하면 이의 신청도 못하고 사건 종결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게 하고 검찰이 그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럼 누가 고소를 해야 돼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명예훼손을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통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것들로 해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 이런 자와 엮이는 게 부끄럽다. 고소고발 안 한다는 입장인데. 저는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금 명태균 사건이 이 보수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너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데 이 당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어요. 이건 법조인 출신들은 다 알 겁니다.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지금 폐지돼 있어서 검찰 수사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종결되면.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됐던 오세훈 시장이 됐던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고소를 하셔서 이 부분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그냥 여권이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이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 때문에 뒤숭숭하다 약간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요 박상수 대변인께서 그냥 목소리 놓으시면서 이거 당사자들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 직접 뭘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국회 운영위가 열려서 국정감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서요 뭐 공방들이 좀 오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김건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언제 공천대회 했어? 여기 증거 있어? 왜 반말하십니까? 이미자 의원님 혹시 개입되셨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반응이 심하시네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상대인한테. 저도 상대 자, 위원님들. 나는 경선에서 왔어요. 잘 들으세요. 임의원님. 참고 듣자 하니까. 김건희 여사 더 이상 사고 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님 얘기하시려고 아버지 잘못이에요. 아버지 잘못이에요. 엄마한테 잘하세요. 오빠한테. 어서 큰 소리 하니? 어서 큰 소리예요. 누구는 큰 소리 하냐? 좀 잡아주세요. 어서 큰 소리 하니? 큰 소리 들었어요? 왜그 소리 왜 못해? 그 소리 왜 못해? 대통령 장로로서 대통령 장로 잘못하면 지금 나라를 이걸 만들어 놓고 나라를 누구야 만들어서 이재명이가 이렇게 만들었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엄청납니다. 오늘 저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이었어요. 엄청난 고성들이 오갔습니다. 그냥 상대를 향해서.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이제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채택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여야가 격돌하죠. 그래서 각 정당에서 이제 원하는 증인 참고인 신청을 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사실 최근에 결정이 됩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인의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국방부 장관, 대통령 경호처의 수행부장, 검사까지 망라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요. 이번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영부인 김건희, 명태균 씨 등 일반 증인 30명,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김종욱 전 행정관. 오늘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다혜 씨 최근에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증인 신청했는데 이게 불발되고 민주당이 원하는 증인 참고인 거기 이제 명태균 씨가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 채택이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부인이 뭐라고 저렇게 대통령 부인을 지키려고 국회에서 저렇게 사활을 걸고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런 모습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의혹들을 더 양산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겠습니다만 국회는 계속 됩니다. 근데 지금 양측이 얘기한 게 지금 다 모으면 70명 정도가 돼요. 하루에 70명 모아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오전에 또 되게 싸울 거예요, 내내. 증인 수석 가지고. 오후도 또 싸울 겁니다.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5일 전에 증인한테 통보가 안 되면 그렇죠. 못 나와요. 미리 통보를 해줘야 그럼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민의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과 전 정부 사람들 불러오고 싶으시면 다음 차례 하세요. 지금 벌어진 문제가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얘기하는 한남동 7인방 문제. 7인방의 핵심적인 중심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부인 아닙니까? 도시부터 주가 조작 문제. 그렇게 의혹이 많고 검찰 진술조서에도 유죄에 추정된 내용들이 많은데 아직 검찰에서 그거 갖다가 불기소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으면 그것부터 처리하는 게 상식적인 건데 대통령 부인 한 명 나오는 거 막으려고 저렇게 싸우는 걸 보면 좀 볼상스럽습니다, 진짜. 박성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증인 채택하는 과정 보여드렸는데. 대통령 부인이 나오는 게 볼상사 나오면 전직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보호가 돼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전직 대통령은 아직도 권력이 있는 건가요? 전직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언터처블로서 이렇게 존재해야 하는 건가요? 민주당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진정성을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싶으면 여당에서 요구하는 증인에 대해서 한 몇 명이라도 받아줘야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전부 다 안 받고 이쪽만 다 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그냥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치가 몇 명이라도 받아는 줬어요. 아니, 그 최소한의 그런 장식적인 공정성도 갖지 못하는 민주당이 할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일부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면 안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면 증인을 갖다가 채택을 못 해요. 그럼 국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상황들을 다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한 20초 드릴게요. 아니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라도 이렇게 할래요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증인 문제 가지고는 뭐 국감 상임위마다 지금 뭐 대단한 격돌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춤 왜? 트럼프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춤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춤이요? 요즘 저 미국 대선도 막판이잖아요, 경쟁이.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에 갑자기 뭐 춤을 춘다는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Hear that music, please. Everyone, let's thank President Trump. Play YMCA. Go ahead. Let's go. Nice and loud. Here we go, everybody. Young man, pick yourself off the ground. He stood on the stage for 30 minutes and danced. I'm serious. What's wrong with this guy? 김철용 교수님, 무슨 상황입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30분 넘게 춤을 췄다고요? 지금 최근에 그 민주당의 그 해리스 후보가 이
건강 문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해리스 후보가 본인이 건강 검진을 받은 걸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얼마다, 그다음 가족력이 뭐다, 그다음 본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있다 없다 이런 걸 공개를 했는데 트럼프는 자신의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안 내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아마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분 이상 난 댄스를 칠 만큼 건강하고 그리고 어떤 아니 근데 유세를 하다 말고 타운홀 미팅이면 대화를 하려고 한 자리인데 이 유세를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음악을 틀어놓고 30분 넘게 춤을 춘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해리스 후보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신도 고령이니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 괜찮죠. 좀 해학적으로 유머러스하게 좀 풀어낸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30분 이상 저렇게 로봇춤처럼 이제 끄떡끄떡 춤추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거를 굉장히 좀 다른 시각으로 푸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박상준 대변인께서 웃으시며 보이는데 저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모습. 그냥 트럼프 대통령답다. 트럼프 후보답다. 예, 정말 그냥 이러한 식의 정치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것 그렇죠. 같은데? 어렵죠. 네, 정치 유세가 점점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툭 하면 주한미군 방위비 비용 문제를 꺼내놓거든요. 근데 액수를 또 불러도 너무 부르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talk about that. I don't ever say it. But I can tell you what, the happiest people to see that it was Biden instead of Trump with them, South Korea. You know what they did? They cut off the deal that I made where they were paying us. And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You're going to mention Taiwan. 강성필 부위원장, 머니머신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뭐 돈으로 보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서 13조 원을 그러니까 1년에 13조 원.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보통 이거야 10분의 1, 1조 한 3, 4천억. 그 내년에 뭐 한 1조 5천억 정도 늘어가는데 거의 10배 아닙니까 지금 부르는 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선에서 미국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부각을 시키고 또 트럼프가 쉽게 말해서 사업가,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흥정을 해가지고 우리 국익에 이익되는 걸 다 가져오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액수는 그냥 막 던지는 겁니까 그냥? 본인은 뭐 던지는 거죠. 어쨌든 간에 본인이 만약에 과거에 1조 초반이었는데 본인이 됐어서 6조까지 올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뭐 바이든 정부였기 때문에 못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있었던 것까지 본인 뭐 미국이 82년간 대한민국을 지켰는데 그동안 못 받았다, 불합리했다 이런 걸 주장하고 싶은 건데 근데 소파 규정 5조에 따르면 아마 방위비를 다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그 미군의 인건비는 미 연방 정부에서 하게 돼 있고 우리는 군수시설, 군사시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행 법으로서는 그렇게 조금 실현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선거용으로 발언하는 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머니머신이라고요? 뭐 이런 얘기군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북한이 얼마 전에 남북 연결도로 폭파시켰잖아요. 근데 그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모습이 있었다 그러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폭파되는 현장에 이렇게 좀 알려줘요. 김정은 위원장이 타는 렉서스 차량이 폭삭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뭐 전략 자산을 통해서. 폭파 전에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와서 뭘 지켜본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가 뭐냐면 저거예요. 지난 수해 때 저 SUV, 렉서스 차량, 고급 차량이잖아요. 저 차인데 저 차 비슷한 게 잡혀서 저게 온 게 포착이 됐다는 거죠, 지금요. 그러면은 본인이 하여튼 관심을 두고 폭파시켰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좀 보겠습니다. 무슨 북한에서 자원 입대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게 북한 매체에 보도됐는데 북한 청년 140여만 명이 복대 탄원서에 서명했다. 입대는 군대 가겠다는 거로 복대는 군대 다 끝났는데 다시 가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전쟁 맛, 불벼락 맛을 보여줄 것을 피력했다. 근데 우리 통일부는 수해 복구 경제 5개년기의 성과 내는 압박감이 작용한 것 같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면은 저 뭐 군 그거보다는 다른 일을 한다 뭐 이런 뜻 같기도 한데 김종욱 전 행정관. 아니 갑자기 그 빠른 시간에 140여만 명이 서명을 해서 받았다고요? 입대 복대까지 한다고요? 이거 북한 이거 무슨 모습으로 보입니까 지금? 저 대단하지 않습니다. 항상 절해 왔어요. 북한의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인민의 이름으로 인민이 자기의 공화국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로 그러니까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관제입니까? 당의 우리가 말하는 이제 관제 뭐 이런 하는 거죠. 겁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저렇게 진행된 다음에 뭘 하냐면 증산으로 갑니다. 증산이요? 그러니까 노력동원을 지켜서 증산을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그 외부의 압력에 맞서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런 사람들 인민들이 동원돼서 증산을 통해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이런 메커니즘이 계속 증산이면 농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복구 사업을 하든 아니면 증산 뭐 농업 사업을 하든 이런 걸 통해서 소위 자기 북한이 김정은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과시해냄으로써 소위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형태로 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민스러운 대목들은 군사적인 충돌이라는 부분이 결합돼 있다는 거죠. 과거와 다르게. 그래서 우발적 충돌 사태가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소위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측면이 들고 또 하나는 만약에 무인기가 우리 정부가 보내지 않은 거라면 이거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럼 민간이 한반도에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지 대화의 루트를 통해서 사태를 좀 좋은 방향으로 소위 좀 옮겨가야 되는 어떤 전환적 국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대 복대 140만 명인데 갑자기 이제 농사, 증산 뭐 이런 얘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자, 오늘 뭐 북한 관련 얘기까지 들어와서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예, 문다혜 씨의 엄준주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왜 지금까지 소환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몇 건 올라와 있는 거 아세요? 40여 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왔죠. 10월 5일 날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오늘가 10일째입니다. 수사 시점과 관련해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온답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아니 날짜까지 날 대충은 언제쯤입니까? 출석 일자는 말씀드리 자, 일반인들의 경우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소환을 연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국민들이 시각에 볼 때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거든요. 이미 수사고 이미 출석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견과 수사 담당관의 어떤 그 일정 그런 걸 서로 조정해서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뭐 국회에서 이제 문다혜 씨 관련된 얘기들이 뭐 오간 모습. 요새 상임위가 열리면 이게 뭐 지난 어제군요. 상임위 열리면 이런 얘기가 좀 오갑니다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문다혜 씨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이게 문다혜 씨의 그 음주운전과 그 사고가 지난 5일 새벽이잖아요. 그럼 벌써 열흘이 넘었거든요. 12일째인데 오늘로써. 뭐 아직까지 경찰 조사 받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 5일 새벽에 사고가 생겼고요. 뭐 중간에 쭉 과정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피해 당하신 분, 피해 택시기사분은 조사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뭐 본인은 전 사고를 낸 분은 안 나오는 거죠. 아직까지 어떤 내용이. 여기 보면 일정 조율 중이다. 그리고 술자리 동석자 조사 검토다. 뭐 이런 얘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희성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일단 이게 문제가 발생한 지 열흘이 넘었거든요. 예. 음주운전 사고 이런 경우는 운전자가 보통 얼마 정도 있다가 조사를 받습니까? 통상적으로? 사실 딱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예. 이제 뭐 수사관의 일정 그리고 피의자의 일정 더 나가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사 일정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나마 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통상적으로는 뭐 일주에서 한 달 사이 내에서 일주에서 한 달 사이 일정을 조율하게 넓으네요. 그 간격은요. 맞습니다. 이제 또 이제 교통조사계 같은 경우 특징이 이제 주말 근무보다는 좀 이제 교대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사관 일정 맞추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좀 이렇게 좀 길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보통 경찰에서 소환 일자를 언제 나오세요라고 통보하는 대신에 그 당사자가 조율을 합니까? 날짜를 보통?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조율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근데 뭐 정해진 일정에 대해서 몇 차례 갑자기 연기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불출석을 갑자기 한다든가 하면은 사실 강제 수사로의 전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일단 조율 과정이군요. 예. 지금 보도가 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네요. 사실 문다혜 씨가 지난 7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네. 일정을 그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래는 7일 날 경찰로 출석하려고 했는데 예. 일정을 바꿔서 지금까지 아직 안 가고 있는 건데 조율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일단 7일 날은 왜 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왜 바꿨을까? 이거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진단서가 제출되냐 안 되냐. 그 쟁점이 사실 가장 크게 남아 있거든요. 피해를 보신 분의 그렇죠. 진단서. 피해자분의 진단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으로 아직 어떤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시간을 벌면서 카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럼 당초에 7일은 너무 좀 그렇죠. 빨리 좀 빨랐죠. 얘기했다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그렇죠. 이제 이런 사고 어쨌든 불미스러운 사고에 휘말렸으니까 조사를 불필요하게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니까 바로 조사하겠다라는 스탠스로 이제 7일에 딱 나가겠다라고 한 건데 뭐 변호인과 상의를 해봤거나 아니면 혼자서 고민을 해봤을 때 이거 조금 그래도 대응을 좀 긴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1일자로 조사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받아야 하는 문다혜 씨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게 가장 고민일까요? 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예, 일단은 뭐 CCTV상 드러나는 음주의 정황 자체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이제 언론이라든가 일반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얼마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다소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음주운전 더 나아가서 이제 위험운전 치상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냐가 그건 사실 좀 더 크다면서요, 쟁점이거든요. 그건 그렇죠. 이제 처벌수위가. 이거는 뭐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기보중 케이스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는 죄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술에 취해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느냐라고 하는 점과 이로 인해서 이 사고로 인해서 이 피해자가 이제 상해에 이르렀느냐 이 두 가지 요건이 검토가 되는데 사실 전자 요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이제 성립이 됐을 것으로 일은 보여지고 이제 후자 피해자가 과연 상해에 이르렀느냐 그 부분이 지금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 사실 상해에 이르렀느냐 이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이제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입니다. 상해 진단서.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통상 이런 우리 위험운전 치상 사건에서 변호인들이 많이 조력하는 부분은 이런 이제 조금 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러한 진단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게끔 조력하는 것도 사실은 변호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력을 받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동석자, 그러니까 그 술자리, 그러니까 예. 저녁자리 뭐 여러 차례 갔다면서요. 뭐 1차로 끝난 게 아니라. 예. 그런데 그 동석했던 인물에 대한 조사도 검토한다는 건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뭐 해당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할 것을 알고도 가만히 냅뒀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동석자에게도 방조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물론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 증거가 필요해서 문다혜 씨가 뭐 술에 너무 많이 취한 나머지 정확히 뭐 술을 어떤 종류의 술을 몇 병, 몇 잔을 마셨는지 기억 못 한다고 했을 때는 함께 동석했던 참고인의 진술이 또 보강 증거로서 기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요구 사안으로요. 안희정 변호사가 만약에 문다혜 씨에 대해서 법률적 조언을 하는 위치에 있다면 지금 일단 변호인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파악을 하고 어떤 조언을 하겠습니까? 자, 일단은 진단서 막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진단서? 그리고 그런 게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불법적이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일환으로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그거는 피해자의 판단에 따르는 겁니까? 그렇죠. 1차적으로는 피해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 위험운전 치상죄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법죄나 신고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 의사에 의해서 뭐 처벌 여하가 저하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은 분명히 이 정도 사고의 충격에 고려했을 때는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를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비록 상해 진단서를 스스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금 현재 병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 뭐 사실조회를 통해서 진단서를 이제 확보해 본다든가 이러한 강제 수사, 준강제 수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배제한 채 어쨌든 피해자 측에서 자발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만큼은 막는 것이 어쨌든 수사 단계에서의 최고의 조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뭐 여러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한 상임위에서 문다혜 씨와 관련돼서 약간 또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있었어요. 국감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다희 씨가 지금 태국에 머물던 시절입니다. 19년 5월 당시 그 주택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서 태국 현지 환치기 그 업자를 컨택해서 국내로 원화를 드린 것입니다. 다혜 씨가 또 경호원 통해서 환치기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수천만 원의 돈을 사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고 또 대통령의 딸이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서 환치기를 하고 만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이거는 경악할 만한 일이고요. 김철현 교수님, 보좌관 출신이시니까 뭐 나중에 이제 국정감사 이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뭐 내용 이런 것도 아마 이제 다뤄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국감에서는 무슨 의혹입니까? 뭐 환치기 이런 표현이 등장하네요. 일단 뭐 구체적인 어떤 증거나 정황을 갖고 있지 않고요. 일단 언론에 보도된 걸 기본으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그 2018년도 7월달에 문다혜 씨가 그 이 한 빌라를 한 5억 1천만 원에 파는데 팔아요. 그런데 그 이듬해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서울 양평동에 있는 주택을 2억 5천을 보태서 사는데 그 원래 앞에서 판 돈에다가 2억 돈을 5천을 합해서 보태서 사는데 그 2억 5천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대출을 끼지 않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지 않고 5억 1천만 원에 팔고 10개월 뒤에 7억 6천짜리 집을 사는데 그 2억 5천의 출처가 어디냐? 근데 그때 보면은 그 남편이 그 태국에 있는 이스타제트에 이 취업을 특혜 취업을 하는 식으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태국에 거주하면서 바토화를 받았는데 그 바토화를 소위 말해서 그 자기를 이 경호하던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 바토화에 또 원화도 섞여 있었고 그렇게 되면 이게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탈세를 하기 위한 약간의 환치기가 아니냐. 그 환치기라는 거는 하여튼 두 가지 이상의 돈이 등장을 하고 그게 나라에 다른 나라 갔다 오고 뭐 이런 말씀인 건가요? 바뀌려면 바토화에서 원화로 원화에서 바토로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환치기 한 거 아니냐. 두 번째는 그 과정에 또 원화도 섞여 있었다는 거거든요. 원화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원화는 또 어디서 난 것이냐. 그때는 바토화로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원화는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018년도에 팔고 10개월 뒤인 2019년도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 들어간 추가 2억 5천에 대한 출처를 대라. 이것이 지금 환치기 의혹을 제기하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안희성 변호사, 환치기. 일단 조금 더 쉽게 환치기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런 게 가끔씩 적발되고 그럽니까? 일단 환치기 설명부터 드리면 태국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제 이 사건 같이 태국이 여기에 있고 이제 대한민국이 여기에 있으면 원래 금전 거래를 하려면 다이렉트로 가령 이제 핸드캐리로 이제 현금을 들고 나가거나 아니면 등록된 금융기관이나 송금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첫 번째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 환거래법상 이제 금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연간 뭐 이제 20만 달러라든가 이런 식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쓰이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금전의 출처, 자금 출처를 이제 은닉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쓰입니다. 아까 말한 뭐 직접 돈을 들고 가거나 송금하는 건 이제 공식적인 방법인데, 근데 그게 아니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에 업자를 두고요. 태국에도 업자가 있고 이 업자 둘은 같은 이제 회사의 사람들이라고 보고 이 태국에 있는 사람이 바트화를 이 업자한테 입금을 하고 이 둘은 어차피 한 몸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입금을 확인하면 갖고 있던 원화를 이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또 각각 그 바트화와 그 원화는 다른 데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 민법상 뭐 더 어렵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민법상 상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급수단이라고 하는 화폐 직접적인 이동 없이 그러네요. 돈이 직접적으로 오간 건 아니네요. 그렇게 이제 외환거래에 효과를 내는 것이 환치기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에 적발이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그 금액 이제 신고 금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으로 이용될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아서 사실 뭐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게 아니라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함이다. 즉 가령 이제 이 환치기 수법이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막 이렇게 하다가 모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중국으로 보낼 때 사실 주로 쓰는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금 출처를 이제 숨기기 위한 방법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까지 연루가 만약에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범죄수익규제 은닉법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정확한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국감장에서 이런 환치기 관련된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지금요.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강성필 민주당 부의장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아직
정황인 거고요. 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사실 그것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뭐 그게 본질은 아니고요. 뭐 일단 뭐 보도가 됐다 어쩌다 이렇게 내용 같죠 지금 그게 내용들이. 어쨌든 간에 그 문다혜 씨가 예를 들어서 뭐 2억 한 5천 정도를 대출 없이 샀다고 하는데 예. 일단 본인의 남편, 전 남편이 당시에 어쨌든 간에 항공사의 임원으로서 월급 받은 거를 열심히 모아서 그걸 보태서 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다만 이거를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환치기가 있었는지 그렇죠. 그걸 밝혀내면 되는 건데 사실 그게 있었다면 부적절한 거죠. 하지만 그대로 또 제가 알기로는 현지에서 바트화로 월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 말씀처럼 핸드캐리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역시도 다 내역을 조사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정황이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거 김철원 교수님하고 강수민 부원장이 짧게 제가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문다혜 씨 관련된 논란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사실 음주운전 이 건으로. 이거 관해서 뭐 지속적으로 정치권에서 얘기하시죠. 이쯤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 표명이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라고. 이거 김철원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성급하게 입장을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딸인 문다혜 씨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뭐 성인이 된 딸의 어떤 저런 불찰에 대해서 본인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특혜 채용이나 이런 환치기 이런 것들 뭐 환치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뭐 집을 구입한 부분에 있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의욕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특혜 채용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대응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전혀 유리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계속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완전 동문서답하는 행보를 볼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본인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얼마 전에 보면 본인이 그 대통령 시절에 있던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의 어떤 주택이나 거주지가 다 압수수색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한 어떤 검찰의 수사 그 칼날은 계속적으로 향해 가고 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한 자초지정을 설명해야 될 그 시간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강성필 부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그 문다혜 씨 음주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어쨌든 절차대로 그러니까 특혜도 없어야 되지만 또 차별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조사받고 또 법적인 책임을 질 게 있다면 책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책임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송구스럽다는 말을 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어떤 전 사위의 취업 특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이런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본인이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정에 가서 뭐 소명할 일이 있으면 소명을 하는 것이 좋고 이미 저희 민주당에서 전 정권 탄압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를 통해서 입장을 내는 것이 맞다. 아직은 문 전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발언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성급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부사실에서 1시간 일찍 나오겠다 해가지고 거기가 핸드폰을 원래 걷는다고 돼 있는데 근데 그냥 핸드폰을 가방에 꿔서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자, 연세대에서 벌어진 논술 유출 논란 이게 좀 최근에 불거졌죠. 근데 학교 입장은 일단 재시험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무슨 사안이 불거진 건지 지난 12일이에요. 이거 일단 안지성 변호사? 예. 이 무슨 일인지 이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거 무슨 일인지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다른 대학도 아니고 명문대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 연세대에서 그것도 이제 입시와 관련돼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초민감 사안인데 입시는요. 맞습니다. 초민감 사안입니다. 더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험 자체가 이 수시 논술 100%로 사실 평가가 되는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지금 사실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날 이제 수시 시험이 이제 2시에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시험 문제가 미리 교부가 됩니다. 지금 뭐 12시 55분 뭐 이런 얘기 나온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아니 1시간 전에 미리 이걸 배부했다고요? 그러니까 감독관이 지금 뭐 착오가 있었다라고 지금 연세대 측에서는 이제 입장 표명을 내놓았는데 사실 1시간이나 이제 그런 착오가 있었을까 하는 게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학생들, 수험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은 채 이제 해당 시험지가 교부가 되는. 시험지가 배포가 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렇죠. 이제 그 두 가지 이슈가 같이 겹치면서 사실 이 사단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시험 시간이 아니까 학생들이 뭐 들어간 학생도 있고 안 들어간 학생도 이런 겁니까? 그러면 자리를 하고 있는 사실 뭐 이제 구체적으로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입실 이제 시험 시작 뭐 몇 분 전까지 입실을 완료하라라는 이제 아마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수험생은 다 입실은 해놓은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이제 휴대폰을 이제 수거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원래 시간보다 시험지가 먼저 배포됐고 물론 맞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수거를 했다는데 근데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그 휴대전화 학생들 일부가 그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시험지를 촬영을 해서 이제 커뮤니티에 올리거든요. 사실 그것이 이제 발단이 되면서 아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게 이제 사실 공개적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지금 이거요 정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입장을 좀 공개한 게 있거든요. 이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책임자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 이런 지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시정 변호사, 이거 굉장히 큰 문제로 보이는데 지금 연세대 입장은 재시험이 없다라는 게 입장입니까? 예, 일단은 1등 내려놓은 방침은 재시험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본 학생들이 진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본질은 뭐 해당 시험 문제가 얼마나 좀 뭐 객관적으로 출제되냐도 있겠지만 시험 이 방법 자체의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 것이 사실 핵심인데 이제 운영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연세대의 어떤 관리 감독의 부실로 인해서 공정성 자체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시험은 없다. 뭐 이렇게 못 박아 버리니까. 수험 입시 일정을 고려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들이 이런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재시험 없다라고 발표한 것은 아마 이제 향후에 이제 교육 감독기관이라든가 수사기관의 어떤 이런 수사 결과를 보고 또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또 성급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거든요. 뭐 가령 뭐 재시험에 대한 이제 그거에서 보류를 하면서 뭐 해당 문항에 대해서만 뭐 만점지 처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재시험은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아 버리니까 이 시험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게 될 수험생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사실 이런 게 수시 시험 이런 게 특히 논술 시험 이런 집필고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소수점 단위로 뭐 당락이 갈린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 사항인데 지금 수험생들이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이미 소송 행위 움직임은 보이고요.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효력정지면 뭘 효력정지하는 거예요? 이 시험의 효력이 이제 입시 결과에 반영되는 10일 날 봤던 그 논술 시험은 효력을 멈춰라. 입시에 그걸 반영시키면 안 된다. 물론 본안까지 가기엔 시간이 다소 급하기 때문에 먼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그러면 이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입시가 보입니다. 진짜 또 혼란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수험생 전체에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가령 이제 연대 입학하려고 했던 사람들 또 연대에서 만약에 낙방하면 다른 데를 입학하려고 했던 준비하신 분들 전체가 다 영향을 미쳐서 사실은 이 수험 질서 전체를 사실 혼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야기한 연세대 측에서 보다 빠른 신속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큰일이군요. 이게 진짜. 김철영 교수님. 지금 보면은 입시 전형으로 대학들이 수입이 굉장히 많다고 이번에도 뭐 10억 이상이라고 지금 뭐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데 근데 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왜?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시험 관리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대통령께서 이렇다고 해서 국무회의에서 이 시험 이 관리 감독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타를 걸게 되느냐.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이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출신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세대에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말씀하신 것 관심 있게 봐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연세대 입장도 보면 그동안 굉장히 많은 수업료를 받고 전형료를 받고 난 다음에 저렇게 부실한 어떤 관리 감독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보면 그 문제지가 유출됐다는 것보다 그 문제지를 먼저 본 학생들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그럼 이건 논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제한된 시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시간에 받은 학생들과 먼저 받은 학생들 사이에는 불조공정한 이게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재시험이 없다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금 이 부분에 좀 현명한 이 결론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자, 지금 문제지가 미리 배포된 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때 배포된 사항이 과연 어떤 사항이었는가? 그때 문제지의 상태는 어땠는가? 학생들은 왜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나? 이런 게 다 따져봐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